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우리 시장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3,200선을 회복했네요. 0.7% 오른 3,210. 코스닥은 1포인트 올라 전 거래일과 큰 변동 없는 820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20전 내린 1,387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4도, 오랜만에 해가 보이네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됐죠? 카드로 받을지, 지역화폐로 받을지 잘 선택하시고 사용처도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주소 있는 건 사기인 거 아시죠? 절대 누르지 마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회복 쿠폰 얘기를 했더니요. 윤혜경님께서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자주 쓰는 신용카드로 신청하셨대요. 소장님은 언제 하시나요? 했는데 저도 했죠. 오늘 그냥 바로 했죠. 최영민님께서는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 또 받으셨대요. 아이들 것까지 다 받았더니 꽤 목돈이라고. 자, 이제 그 목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한 사람한테는 카드사 신청 안내 문자 그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 띵똥띵똥 거려가지고 누구지? 하고 보면은 카드사야. 좀 이제 나 신청했으니까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오늘이요.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청취율 조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예외가 아니거든요. 02-2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 받으시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그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유럽의 한 데이터 컨설팅 업체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안전한 직업의 순위를 매긴 건데요. 1위는 119 구급대원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 2위는 의료 사회복지사가 꼽혔습니다.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인간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필수로 하는 직업입니다. 건설이나 무역, 자원을 채굴하는 현장에서의 감독관도 안전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관리직 중에서도 리더십과 의사결정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는 자동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AI가 아직 습득하지 못한 복잡한 기술을 가진 직업도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직접 몸을 써야 하는 배관, 전선, 에어컨 등 기기의 유지 보수나 수리를 하는 숙련된 기술직은 당분간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에 속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올해 내놓은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 세계 10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꼽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무 기술인데요. 70%가 꼽은 1위는 분석적 사고였습니다. 넘쳐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2위가 좀 의외인데요. 불행이나 위기에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 유연성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리더십, 창의적 사고, 의욕 있는 자세, 자기 인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자 능력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향후 5년 동안 AI와 또 다른 신기술로 인해 일자리 900만 개가 대체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그보다 많은 새 일자리도 생겨날 겁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도 포함해서요. 얼마 전 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미래 산업 변화에 따라 다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같은 신기술 분야로 재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AI가 당신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누군가가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미래의 나의 직업, 나의 기술은 여전히 대체 불가일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주식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 같이 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 0.71%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1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보다는 조금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네. 외국인들이 특히 한 8천억대 순매수 보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전히 조금 시장은 순환매를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약간 삼성전자라든가 2차전지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이 올라준 부분도 조금 유효했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약간은 1390원대에서 80원대로 약간 안정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도 레벨이면 그렇게 사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구나. 한국 주식을 사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은 주춤했지만 이거를 완전히 주식시장 전반에서 돈을 뺀다기보다는 그럼 미국 말고 딴 쪽도 같이 좀 사두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뿌려두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 시장을 보면 뭔가 특별한 등락의 요인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3,200선 위아래로 좀 공방전이 치열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이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들에 여러 번 나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커져 있는 것 같다. 네. 주가 지수가 한 3,000대, 3,100대 이렇게 올라오면은 꽤나 2021년을 제외하면은 제일 높은 레벨이니까요. 좀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다라는 반면에 여전히 주식시장이 직면해 있는 여러 재료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또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수익을 상반기 중에 많이 낸 분들은 좀 매도 물량을 내놓는데 그걸 또 받아주는 사람들은 꽤 있다 보니 그러니 공방은 지나가지만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소강 국면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기를 네. 관세 이주가 끝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조금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이런 재료들도 좀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배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네. 미국 연준이 하반기 중에 아마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줄 거라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또 감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내지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 유동성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거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소비 구조 신청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는 규모나 시기가 조금 미국보다는 작고 빠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좀 약할 텐데 하지만 한국은 또 한편으로는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정책들, 상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네.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유동성을 한국으로 일부 좀 갖다 놓자. 왜냐하면 한국의 주주 환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도 배당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나오는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중미국발 유동성이 한국으로도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 시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걸 주식 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니까 네네. 그 부분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굳이 이제 기간을 좀 한번 보자면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이후 이렇게 조금 보실까요?
8월 이후. 그 8월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네. 실적 때문인데요.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 주로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네네.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실적이 2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날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이상한 일인데 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매출액도 괜찮았고요, 순이익도 괜찮았고요, 연간으로의 실적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왜 실망을 했냐면은 컨텐츠 제작 비용 때문에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매출도 괜찮고 이익도 괜찮으면 그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거에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결국은 약간 우리가 보통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평가할 때 컨센서스라는 기준을 쓰는데 네. 그것보다 잘 나오면 보통 잘 나왔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는 건 이런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내지는 뭐 길게 보면 3달 동안 발표된 보고서들을 보니 평균적으로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구나. 네. 이게 컨센서스인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그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번 실적은 괜찮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요. 그 3개월 전에 나왔던 보고서랑 제일 최근에 나온 보고서의 분위기가 꽤 달라요. 그만큼 실적 전망을 자꾸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이미 컨센서스가 아니라 제일 최근에 나온 제일 좋은 보고서 기준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오면 실망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비슷하게 끌어올려졌고 네. 실적 펌핑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2분기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 7월 8월 중순 전 정도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은 약간은 실적 대비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기간 조정의 마무리를 짓는 시기가 그렇게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8월 이후의 상승을 이제 보고는 계시는데 또 요즘에 뉴스에 최근에 나왔던 게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왜 정부가 또 뭐 증권거래세 복원한다 그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뭐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기껏 상승 흐름을 탄 시장에 좀 찬물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뭐 사실 이제 세금 문제는 네. 번 게 있어야 세금도 내는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에 대한 세금은 연말에 보통 내게 되니까 네.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말 수급이 조금 뭐 주춤해지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뭐 8월, 9월, 10월의 심리를 무너뜨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런 세금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면 아마도 뭐 연말 11월, 12월에 주춤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미국 주식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괜찮을 것만 같으면 투자를 하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지나친 걱정은 좀 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얘기도 좀 같이 보죠.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가 6개월이 됐다고 해요. 반년 동안 그 미국 증시 보면 좀 롤러코스터도 탔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도 보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를 보면 야 돌아보니까 관세 리스크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관세의 어떤 그런 부분 증시 변동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지금 약간 그 시장이 좀 지나치게 이걸 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뭐 일본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서한에 보낸 대로 그냥 부과를 다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금요일에는 EU에 대해서 한 관세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정작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여전히 설마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나요?를 딱 하나로 그 정하라고 하면은 저도
또 물러날 것 같습니다. 설마 이 문제 때문에 굳이 감세도 하고 금리 인하 빨리 하라고 협박도 하면서 이거 문제로 또 경기 침체를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근데 또 이미 상반기 중에 많이 번 분들은 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미 수익을 상당히 거뒀는데 뭐 주가 지수 기준으로 30%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난 이미 수익을 거뒀는데 굳이 이 위험을 또 안고 주가 다시 이제 수익 줄어드는 걸 감수할 이유가 뭐 있냐? 지금 이미 충분하다고 나는 올해 손실력 이익 확정을 해놓고 그 뒤에 실제로 8월 1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들어오든 말든 판단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의 또 이유기도 하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별로 본 게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근데 뭐가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할 것 같은 그냥 물러날 것 같은데 큰 문제 안 만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기간 조정 자체를 좀 지켜보면서 네. 8월 1일까지는 상황은 보되 그 뒤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은 미리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관세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일까지는 조금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관세 이슈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트레이딩 영역인데 네.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연초부터 스마트하게 움직였던 분들은 네. 수익을 상반기 중에 관세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오다가 이제 다시 또 문제가 혹시나도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또 비중을 줄여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에 샀다가 탐욕에 팔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일단 그럼 그분들은 근데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는 네. 다시 상황 봐서 들어가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면은 상황 봐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약간 늦게라도 그때 들어가서 좀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나는 아무리 봐도 근데 문제 안 만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주식을 들고 가도 좋은데 그 경우에는 정말 8월 1일은 뭐 밤새더라도 잘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문제 안 만들 줄 알았더니 관세를 실제로 때려버렸네 이러고 주가 다 빠지고 나서 이럴 줄 몰랐지 이렇게만 끌고 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자체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주식을 들고 가다가 그때 가서 이제 손절을 빨리 하던가 네. 하는 것들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나는 좀 마음이 심약하다 하는 분들은 아예 포지션을 좀 줄여놨다가 그 이후에 좀 뒤늦게 수익을 줄어들더라도 그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8월 1일 그 시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앞에서도 실적 그 눈높이가 좀 빨리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점이 지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적이 정점을 지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이전의 코스피 실적의 정점이 2021년도였는데요. 네. 그때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한 190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4년 동안에 그 뒤에 물가가 꽤 많이 올라서 네.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때 190조는요. 한 230조는 되는 것 같아요. 물가 한 20%는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중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한 코스피 이익이 한 208조 정도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2021년도보다도 뭐 실질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때보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높게 책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요, 올해 내년까지는 이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좀 그걸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실적 기준으로도 좀 다시 상승 여력을 좀 확충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을 또 보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지주, 금융, 뭐 방산, 조선, 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주도주가 좀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주식 안에서도 계속 급등락하는 양상이 또 보이고 오랫동안 또 소외주였던 2차전지나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강세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그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 지금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주식들이 다 같이 가격 부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얼마나 그 소외주들이 주도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쭉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뭔가 강력한 그런 재료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2차전지가 좋아지려면은 한국의 2차전지 분야가 막 커질 만한 경쟁력이 우위가 오고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거나 뭔가 그런 큰 그림이 필요한데 네.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약간 대안적인 성격에서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마 한 7월, 8월까지고 그 뒤에 다시 시장이 충분한 손바뀜을 거치고 나서 상승을 모색하게 되면은 다시 기존 주도주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기존 주도주들은 저는 뭐 수주 산업을 일단은 제일 선호하고 네. 왜냐하면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 물량이 나올 것들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런 저런 방위 산업들이 자꾸 점점 수주를 많이 주는 것들은 정부 정책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쪽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AI 투자 활발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억대 연봉, 억 달러의 연봉을 주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AI 관련 그리고 소주 산업 관련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8월 이후에는 좀 주도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얼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내놓으면서 주가 급락했잖아요. 예. 국내에선 반박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수석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계에서 안 좋은 리포트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제 느낌적인 느낌은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제로 맞았던 것 같고요. 3분의 2 정도는 약간 좀 과하게 나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 믿지는 말자. 다 믿지 말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 때 소비 쿠폰 얘기 잠깐 했더니 문자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미희님께서 소비 쿠폰 요일별인 거죠? 임효선님께서는 태어난 연도 기준인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문의가 많아서 잠깐 짚어드릴게요. 오늘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 예를 들어서 뭐 61년, 86년, 그러니까 16은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27은 화요일이에요. 72년생, 87년생은 화요일이라는 거죠. 3, 8은 수요일, 그 다음에 4, 9는 목요일, 금요일은 5, 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쿠폰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되고요.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니까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또 사용처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내가 사는 주소지 지역 자치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끝나기 전까지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이 법안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혁명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받는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엘리펀트법, 2번 지니어스법, 3번 스투핏법. 똑똑한 법안입니다. 똑똑한 법안.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노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상황을 법대로 해결해 볼까요? 네, 오늘은 보험 이야기입니다. 보험.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게 마련인데요. 네. 막상 사고가 나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보험금 지급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보험 약관, 계약 체결하실 때 보면 약관 있는데 그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가 누락된 경우, 그리고 치료의 적정성이라고 하는데 과잉 진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거절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네, 보험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의 병력 같은 것들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보상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좀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도 그렇고 복용약까지 정말 세세하게 묻더라고요.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에 고지서, 질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한 항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감기 외 병력 없음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네. 실제로는 그 기간 중에 정신과 입원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내 머릿속에 차트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좀 굵직한 것들 그리고 최근 것들을 이제 알릴 텐데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이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빠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빠뜨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라든지 경미한 과실의 경우라면 보험금이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일부 감액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요한 병력을 일부러 누락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앱 중에 보면은 뱅킹 앱 같은 거 있어서 거기에서 금융 내역들, 거래 내역 쫙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런 것처럼 좀 과거 병원 진료 내역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능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에 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진료 내역서, 병원 진료 내역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고요. 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예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그냥 맡겨두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문제를 받아가지고 못 받게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급받았더라 이런 사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었는데요. 네. 보험사 측에서는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 미리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이게 뭐 상시적 사용이 아니라 일시적 사용이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보험사 입장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네.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쟁점을 다퉈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해가지고 치료받는 경우 정말 흔하거든요.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 기록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선화님께서 저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실비가 해지됐어요. 정말 억울하던데 우울해서 잠깐 다녔던 건데 너무 서운해서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이게 아마 각 보험사 약관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요. 이게 고지 의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도로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숨긴 채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정신과 병력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병력을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치료 기록 유무만으로 무조건 거절하는 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단순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도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입하신 그 보험의 특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음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죠? 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보험 약관에 보면은 음주운전 제외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검사 받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침 오늘 실손 서류 업로드하고 왔는데 이 실손보험 청구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예요? 네, 이게 중복 청구하면 안 되고요. 실손은 말 그대로 내가 손해를 본 만큼만 청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 청구하시면 안 되고 또 허위 영수증이나 비급여 시술에 대한 과다 청구 같은 것들이 대표적 문제가 됩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미용 성형 시술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치료 목적인 것처럼 실손보험에 청구를 한다던가 과잉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보험 사기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 입원이라든지 가짜 사고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그런 병원들이 있나 봐요. 병원에서 짜고 입원까지 한 다음에 실손보험을 청구한다든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에 과장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민사적으로 내가 받았던 보험금 토해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공범 병원 측이나 브로커도 함께 처벌이 됩니다.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면 벌금액도 5천만 원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는 보통 이제 조직적이고 좀 상습적인 특징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랑 브로커까지 껴서 이제 다 짜고 사기를 치는 건데 정말 개인적인 정당한 치료 목적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네, 실제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고의 사고나 허위 청구로 의심해서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 기록, 사진, 진단서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신 다음에 보험 청구를 왜 하게 됐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형사 고소까지 한 경우라면은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좀 받고 대응을 하셔야 실제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 가입할 때 직접 뭐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보험 설계사에 설명하고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더라. 그러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보험 설계사분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게 만들려면 조금 약간 더 좋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도가 심해서 심각한 왜곡이나 허위 부분이 있다면은 이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금 보장형 저축보험이다. 10년 후에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투자 상품이었던 변액보험에 가입이 됐더라 하면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라든지 문자 그리고 그 당시 받았던 상품 설명서 같은 것들의 증거를 모두 모으셔서 그 부분을 취합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녹취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할 때는 녹취할게요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대화자의 녹취는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녹취는 통비법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시는 행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이러면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수사기관에 낸다든지 법원에 내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장민정님께서 저는 유전병이 있었는데 설계사가 약 먹는 것도 당시에 없고 추적검사만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그냥 일반 건강체로 가입을 시켰대요. 근데 혹시 이럴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완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약관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유전병 자체가 그냥 그걸 알리지 않았다면은 보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당하실 수도 있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때 있었던 상황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험사 측에 통지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가입을 시켰다. 네,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피보험자님은 크게 잘못하신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 설계사분이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또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적지 않죠. 지인이나 친척이 보험 설계사여가지고 좀 도와준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아는 사이니까 설명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 묻기가 사실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설명도 좀 부족하고 그 리스크가 어떤지 고지받지도 못하고 또 관리도 사실은 편한 사이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친분이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지만 이게 공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 조절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는 이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설계사 변경 요청도 가능하고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계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인관계라 하더라도 설계사는 전문가로서 설명 의무와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 지급이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을 때 이의는 어디에다가 하면 돼요? 네, 보험사는 우선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추게 되어 있어서 먼저 보험사 민원센터에 이의 신청 먼저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 신청을 하면서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인데 또 여행자 보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네, 우선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귀국해서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때는 여행자 보험 외에 별도의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게 약관상 실손 의료비 특약인데 이게 의료기관의 치료비와 약제비에 한정해서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항공 지연이나 휴대폰 분실 경우는 좀 다른가요? 이게 항공기 지연도 지연이 되면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내가 현지에 뭐 호텔을 예약해놨는데 그게 취소됐다. 그러면 그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식음료비나 숙박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소비한 식음료비, 숙박비만을 보상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계약 만약에 해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환급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덜컥 해지 신청을 했는데 환급금이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몇 년간은 사업비로 빠져나오고 이후에야 조금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의 보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험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지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할 만한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보험 계약할 때 고지서, 질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시는 쪽이 안전하고요. 네. 이 보험금 청구가 시효가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챙겨서 청구하시기 바라고 보험사에서 만약에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에 안 되나 보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뭔가 좀 찝찝하다 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명칭을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지니어스법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725님, 8500님, 그리고 저번 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시는지 들으면서 행복해지네요 해주신 8962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아주 지니어스여서 그래요. 네, 8704님 이분 사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셋째 아이 임신했다는 전화 받으셨대요. 오늘 종일 자랑하고 계시는데 어박모까지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커피 쿠폰 드리면 기한이 우리 셋째 태어날 때까지 되려나? 아버님 이거 드시고 새벽 수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어혜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장범준의 회상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